제 57강 상황별 의사소통 및 여가활동 돕기. 역대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2017년도 두 문제, 한 문제. 2018년도 24, 25, 26회 네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2019년도 27회 세 문제, 28회 한 문제, 29회 때 네 문제. 최근 30회 때, 2020년도 30회 때 세 문제. 평균 세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게 상황별 의사소통 및 여가활동 돕기 강의입니다. 자, 상황별 의사소통 및 여가활동 돕기 이전에 여러분 608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역대 기출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또 80분 이상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80 법칙을 활용하라.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필기, 실기 시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회까지 필기, 실기 포함해서 23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도 2320문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출의 논점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57강은 이제 상황별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게 노인성 난청,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거죠. 시각장애, 그 다음에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진압력 장애. 이게 이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가활동 돕기는 이제 여가활동의 필요성, 여가활동의 유형. 유형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가활동 유형. 노인의 여가활동 돕기 순서로 이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여가활동의 유형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황별 의사소통.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자, 표준교재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와 의사소통 기억. 대상자와 말하는 속도에 맞춘다.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요. 없는 경우 대상자의 의사소통은 기억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춘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아시겠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디귿,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는다. 니을, 본인을 소개할 때는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전달한다. 미음,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자의 동의하에 어르신 등으로 부른다.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개는 경우 그냥 어르신 합니다. 어르신으로 부른다. 어르신. 이게 부르는 게 요양보호사 업무 하실 때 이름 호칭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동의하에 어르신으로 부른다. 다음에 이제 가족과의 의사소통. 10회 때 한번 나왔네요. 대상, 기억,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가족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고받는다. 10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다음,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다.
3번 관련 전문직 및 시설장과의 의사소통. 기어 타 전문직 및 시설장의 업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요. 니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 전문직 시설장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디귿 대상자의 이상 상태는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정확하게 보고한다. 이게 의사소통입니다. 다음 이제 중요하죠. 2번 상황별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노인성 난청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노인성 난청 있을 경우 의사소통 중요해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정면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며 이야기한다. 노인성 난청이니까 난청. 정면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며 이해한다. 중요한 기출지문입니다. 6회, 7회, 12회, 17회, 22회, 24회, 25회, 최근 29회, 29회 때도 시험문제 나왔어요. 뭔지 알겠죠? 29회 때도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29회.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7번이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7번이나. 다음,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노인성 난청이에요. 귀에 잘 안 들리는 경우죠.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이것도 17, 11회, 17회, 20회, 24, 22회, 24회, 29회. 29회. 이렇게 시험문제 나왔어요. 다음,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이것도 역대 기출문제인데요. 9회, 14, 16, 17, 19, 27, 29회 기출지문입니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다음,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22, 26, 28, 29회 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 나왔어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이거를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바꿔서. 다음에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역대 기출로.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17, 20, 22, 25, 26, 29회 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듣는 게. 다음으로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당연하죠. 밝은 방에서 25회 때 나왔어요.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어 바란다. 밝은 방에서. 난청이니까요. 아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뭐 97%, 93%, 7%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처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밝은 방에서, 난청이 있는 경우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어 말한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것도 20회 때 25회 때, 26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청각 상실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대상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아시겠죠? 이제 이 난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이죠. 뭐 대상자의 뒤 혹은 옆에서 큰 소리를 말한다. 항상 정면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며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빠르게 아주 큰 목소리를 말한다.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입을 작게 벌린다? 아니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요. 속삭이듯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대화한다? 아니죠. 밝은 방에서 대화한다. 25m 나왔다고 했어요. 밝은 방에서. 굳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한다? 밝은 표정으로 말한다. 밝은 얼굴 표정을 밝게 해서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다음에 시각장애. 표준교재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정면에서. 대상자의 정면에서 얘기한다. 19, 24, 27, 29회 때 나왔던 기출 질문입니다. 대상자의 정면에서 얘기한다. 뭐 대상자 옆에 서서 얘기한다. 뭐 대상자 뒤에서 얘기한다.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만 대화를 시도한다. 다 틀린 질문이에요. 이렇게 바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정면에서 얘기한다가 중요한 기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19, 20,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뭐 여기, 이쪽,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데 시각장애가 있는데 여기 이쪽 지시 대명사 사용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용하지 않는다.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시험 문제 나오냐면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 준다.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시계 방향이 중요해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이것도 2회, 20회 때, 27회 때, 28회 때, 29회 때. 최근 30회 때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쪽 저쪽 DC 대명사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이번 30회 때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대상자의 정면에서 얘기한다. 이것도 30회 때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30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30회 때 나왔어요. 이번에도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등 정확한 방향을 지시하여 설명한다.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등 정확한 방향을 지시하여 설명한다. 지시하며 설명한다. 16, 19, 27, 28, 30회 때 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실행한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만나고 헤어질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만나고 헤어질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이것도 13, 16, 20, 27 최근 30회 때도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다음으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한다. 그래야 되겠죠.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을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시각장애인이니까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14회, 20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복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16회 때 나왔어요. 요양보호사가 반복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시각장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상자와 보행 시에는, 보행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반복 뒤에서 걷는다. 이렇게 나와요. 반복 앞으로 나와서 걷는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명사 등은 자세히 설명한다. 대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자, 시각장애의 상황별 의사소통입니다. 다음 언어장애 의사소통 표준교재 412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장애. 대상자와 얘기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28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언어장애인 경우.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27회 때 나왔습니다.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틀린 지문이에요. 언어장애 있는 의사소통할 때는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예요. 음악을 틀어서 편안하게 해준다 하면 틀린 겁니다. 다음으로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언어장애 있는 분.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린다.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린다. 다음으로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 짧게 대답한다. 28회 때 나왔던 기출주문입니다. 다음으로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하게 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게 한다. 24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대상자가 이제 이제 신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다음에 잘 표현, 이게 27회 때 나왔네요.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언어장애인 경우.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인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13회 때 나왔어요. 13회 때. 다음으로 이제 판단력, 이해력 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무슨 장애냐? 판단력, 이해력 장애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0회 때. 개념을 물어봤죠.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는 판단력, 이해력 장애다. 그 내용을 보면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 있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이게 17. 아까 개념 문제도 최근 20회 때 나왔다 하지만 30회 때 나왔네요. 30회 때. 추가할게요. 아까 판단력 이해력 장애 개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20회 때 최근 30회 때 나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한다. 이 지문도 17, 19, 21, 25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긴 문장으로 말한다. 틀린 지문 나오는 거예요. 긴 문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다음에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얘기한다. 또 17, 19, 21, 25, 27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몸짓, 손짓은 사용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에요.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얘기한다. 몸짓, 손짓 사용해서 판단력, 이해력 장애물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문, 그림판, 문자판을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14, 17, 19, 21, 25, 28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며 반말하지 않는다. 17, 19회 때 나왔습니다. 친근함이 있게 반말로 얘기한다. 친근감을 위해 반말을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반말을 하지 않는다가 기출 논점입니다. 반말을 하지 않는다. 다음 주의력 결핍 장애. 표준교재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당연하죠. 주의력 결핍 장애. 이 사이트에 나왔어요. 두 번째,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4, 9, 10, 26, 29회 때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명확하게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얘기한다. 다음에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17, 20, 26, 29회 때 나왔던 기출, 26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얘기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렇게 바꿔 쓰네요. 틀린 지문으로.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매번 새로운 사물이 아니고 익숙한 사물. 중요한 논점이죠. 다음에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이게 24회, 29회 때. 아니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이거는 24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24회 때.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한다. 그것도 26회 나왔고요. 그 다음 전에 빠졌네요.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중요합니다. 주의력 결핍장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무려 8회, 20, 24, 29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죠. 주의력 결핍장애 이야기하는 방법을 옳은 것은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이 기출 지문인데요. 중요한 기출 논점이에요. 18회 때 나오고요. 20, 24, 26, 29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메시지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틀린 지문으로 메시지는 빠르게, 천천히가 빠르게, 그냥 크게 반복한다. 이게 반대적인 언어를 표현해서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서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단 기출 오답 바로 적게 다시 반복할 겁니다만은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야 하는데 시험 문제는 빠르게 크게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잘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 예, 진압력 장애는 알다시피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주로 치매나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이번 30회 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예로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얘기하는 방법의 사례로 30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질문 하나 볼까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21회, 22회, 27회, 또 29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질문이에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어떻게 나왔냐면 친근감을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틀린 지문이 이렇게 바꿔서 나와요. 친근감을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다음에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다음 요때 이제 27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아주 중요한 기출 질문이에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3회, 8회, 15, 16, 21, 22, 27, 29회 때 나왔던 기출 질문이에요. 뭐라고 나오는데 틀리게 나온 질문이 어떤 경우냐면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꾼다. 이렇게 바꿔요. 사람, 시간, 장소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모든 물품에 그림이나 문자를 적어서 제시한다. 18, 21, 22, 29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진화면 장애 있는 분이 그 색상을 구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네. 색상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여가활동의 필요성. 여가활동은 이제 신체적 기능을 감소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노후 적응과 심리적인 안정감,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면서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여가활동 유형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414페이지인데요. 교재 여가활동 유형,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아시겠죠? 네, 여가활동 유형. 자, 자기개발 활동. 자기개발 활동. 이제 그 다음에 가족 중심 활동, 종교 참여 활동, 사교 월학 활동, 운동 활동, 소일 활동. 그 내용을 이렇게 서로 짝짓기 하는 거예요. 유형과 내용 서로 짝짓기 문제 주로 대부분이 나와요. 거의 100% 유형. 자기개발 활동은 내용을 맞는 것은 여가활동 유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시험문제 나와요. 자기개발 활동,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악기 연주, 신앙송, 뭐 글짓기, 창작활동, 민요교실, 백일장, 독서교실. 요게 짝짓기인데 자기개발 활동에 가족층 활동에 뭐 가족 소풍, 뭐 교회, 사찰 이렇게 넣어놓고 틀리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가활동의 유형을 서로 유형과 내용을 잘 이렇게 짝짓기 문제 나오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냐. 자, 자기개발 활동의 짜치기가 역대 기출문제가 5회, 9회, 12회, 14, 17, 19, 20, 29회 때 이렇게 역대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심 활동은 1회 때 나왔어요. 가족 중심 활동은 쉽죠.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가 주 내용이 되겠고, 종교 참여 활동도 쉽죠. 교회 가기, 사찰, 성당 가기고, 사교 오락 활동, 연극, 사교니까 사교 오락이죠. 영화보, 연극, 음악회, 전시회, 노래교실 가는 거, 이런 것이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어렵지 않죠? 짝을 잘 지어주세요. 사교 오락 활동도 4회, 8회, 26회 때 나왔습니다. 노래교실. 자, 운동활동, 체조나 가벼운 산책. 쉽지 않죠? 쉽죠? 다음 소일활동. 소일활동은 이제 2회, 6회, 12회, 16회, 18회, 23회 나왔는데요. 텃밭, 야채 가꾸기, 종이접기, 퍼즐놀이, 식물 가꾸기, 신문보기,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이 소일활동이에요. 이제 주로 많이 나온 것은 자기개발 활동, 가족 중심 활동, 그 다음에 소일활동. 이 소일활동 많이 나오죠. 소일활동과 자기개발 활동. 이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예가 활동 중 소일활동을 옳은 것은, 옳게 짝지어진 것은, 텃밭 야채 가꾸기, 종이접기, 퍼즐놀이 이렇게 나오죠. 자, 나중에 한번 역대 조직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에는 노인의 여가 활동 돕기. 여기가 잘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요. 최근 30회 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24회 때 나왔던. 자, 1번이 시험 문제 나왔네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은 30회 때 나왔고요. 24회 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시랑송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를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끊임없이 개발해야겠죠. 이제 어르신 돕기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신앙송.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24회 때 나왔고요. 30회 때 나왔습니다. 2. 대상자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4. 요양시설에서도 가능한 한 단체보다는 개인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5.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뭐라고요?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것도 24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6. 대상자의 성격, 선호 등에 따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7. 대상자에게 여가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제 57강 상황별 의사소통 및 여가 활동 돕기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기출 오답 바로잡기. 역대 어떻게 문제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에 있어서 기출 오답. 잘못 나온 문제, 잘못 나온 지문 바로잡기입니다. 대상자 뒤 혹은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난청이에요. 난청. 정면에서 뭐라겠죠? 정면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며 얘기한다. 다음, 빠르게 아주 큰 소리로 말한다. 한데 어르신들이 어렵잖아요. 난청이 있어요. 천천히, 잘 못 알아들어. 천천히, 잘 안 들려. 천천히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죠. 다음에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한다? 아니죠.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다음,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입을 작게 벌리면 아니죠. 크게 벌리고. 속삭이듯 말한다? 정확하게 말한다. 이렇게 틀게 나오죠? 이렇게 바르게 잡으면 돼요.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뭐라겠습니까? 반복해서 말한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난청 환자예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밝은 방에서 대화한다. 입 모양을 보거나 또 몸짓, 태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방에서 대화해야 한다. 굳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한다. 밝은 표정으로 말한다. 다음으로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에서 기출 오답 바로잡기.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대상자 옆에 서서 이야기한다. 대상자 뒤에서 이야기한다. 말하겠죠? 시각장애 대상자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정면에 서서 이야기한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뭐 눈이 마주쳤을 때나 옆에 서거나 뒤에 서서 얘기하면 안 되죠. 정면에서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 준다.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여기 이쪽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이쪽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중요합니다. 다음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시행한다? 아니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실행한다. 다음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말을 건네기 전에? 아니죠. 시각장애인이에요. 말을 건넨 후에 신체 접촉을 한다. 말을 건넨 후에 신체 접촉을 한다. 말을 건네기 전에 신체 접촉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당황스럽기도 하죠. 말을 건넨 후 제가 손을 잡겠습니다 하고 오른팔을 잡겠습니다. 오른팔을 이렇게 잡는 거죠. 도울 때. 자, 이런 것처럼 말을 건넨 후에 신체 접촉을 한다. 대상자와 보행 시에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건넌다?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를 좋다. 시각장애인이 먼저 가야죠. 한 발 앞장서. 반보 앞으로. 장애물들 있잖아요.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반보 앞으로.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몸짓, 얼굴 표정. 이게 시각장애인데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돕는다는 건 틀린 지문이죠. 난청의 경우이죠. 이거는 얼굴과 몸짓, 얼굴 표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난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난청이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대화한다. 처음 접하는 사물은 자세히 설명한다.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해서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처음 접하는 사물은 자세히 설명해서 듣는 게 아니고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대상자가 먼저 악수할 때까지 기다린다. 요양보호사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고 했어요. 다음 언어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언어장애인데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옆에서 얘기한다. 눈을 피하면서 얘기한다.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말한다고 했어요. 다음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대답한다. 대상자의 말에 길고 자세하게 대답한다.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해야죠. 다음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언어장애입니다.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이거는 진화명학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다음으로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이건 난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난청인 경우에. 다음에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 의사소통 기출 오답 바로잡기. 친근감 있게 반말로 사용한다. 친근감을 위해서 반말을 한다. 반말로 얘기한다. 반말을 하지 않는다. 반말하면 안 됩니다. 몸짓, 손짓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해야죠. 판단력, 이해력 장애를 있는 대상자 의사소통할 때는 몸짓, 손짓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빠르게 반복하며 말한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으니까 천천히 반복하며 말해야 되죠. 빠르게가 아니라. 긴 문장으로 말한다? 아니죠. 짧은 문장으로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해야죠. 정면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는다. 다음 추상적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한다? 아니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
그 다음에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자의 뒤에서 얘기한다. 대상자의 정면에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주의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에서 기출, 오답, 틀리게 낸 지문 바로잡기.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이거는 주의력 장애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림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언어 판단 장애 있는 경우에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거고요. 다음으로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얘기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주의력 장애 있는 분들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주변 사람에게 이해를 본다고 했어요.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 주의력 장애 있는 분이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래 하니까 이해하세요 하고. 메시지는 빠르게 크게 반복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다음에 질환력 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복잡하고 자극한 자극을 준다? 안 되죠. 질환력 장애 있는 분들한테는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요.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색상이 아니라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고 했어요. 이름표를 붙이거나 또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다음에 친근감을 위해서 별명을 사용한다? 아니죠. 이름과 어르신이라는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주변 환경을 자주 바꿔준다? 아니죠. 환경 변화 자극은 최소화한다.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일관성 있게 대해야 되죠. 시간,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꾼다? 질환력 장애 아니죠.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인식시킨다. 그 다음에 상태별 여가 활동, 기출 오답 자료잡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미로 찾기를 지킨다. 우울증 대상자에게 조용한 책을 읽게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이잖아요. 이렇게 틀리게 나온 질문들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상태별 여가 활동.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앙송 등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신체 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시킨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쉽죠. 체조나 산책이 적당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매번 새로운 길로 산책한다? 익숙한 길로 산책을 한다고 했어요.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핵심 조직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조직계 문제는 8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중요한 문제죠, 다들. 1.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난청이 있으니까, 난청. 잘 못 들어요.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 전달한다. 이게 비언어적 표현이죠. 맞는 의사소통 방법이네요. 2번.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미리 숙지한다. 맞죠? 3. 보청계의 입력을 낮게, 출력은 높게 한다. 이게 틀렸네요. 입력은 높게, 출력은 낮게 한다. 4.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어떻게 반복해서 설명한다. 5.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노인성 난청이 있는 어르신과 대상자와 의사소통은 5번처럼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 시작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 시각장애. 이제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을 옳지 않는 것은 이 1, 2, 3, 4, 5 작은 동그라미 1, 2, 3, 5는 역대 기출에서 나오면 돼요. 거꾸로 보시면 돼요. 시각장애 대상자와 대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질문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제가 그 중에서 옳지 않는 것 하나를 넣어서 새롭게 만든 질문이기 때문에 다 역대의 기출에 나온 핵심 질문들을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시각장애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그래서 먼저 말을 하고 난 뒤에 신체 접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체 접촉하기 전에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이거 틀리게 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냈어요? 아까 풀어봤잖아요.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하면서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틀린 질문 나왔었죠. 말을 건넨 후에 신체 접촉을 한다. 그래서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서 알게 한다. 말을 건넨 후에 신체 접촉을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정한다. 맞죠? 3. 대상자와 보행 시에는 시각장애예요. 요양보호사가 뒤에 가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보 뒤에서 걷는다? 반보 앞에서 걸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틀린 질문이네요. 반보 앞에서 걸어야죠. 시각장애니까. 4. 만나고 헤어질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맞죠? 그 다음에 5. 왼쪽 오른쪽 등 정확한 방향 지시를 한다.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알았죠?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등 정확한 방향 지시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알아듣기를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 알아듣기를 하나 말을 어느 장애죠? 어느 장애? 1.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게 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서 대답하게 한다. 어느 장애입니까? 맞고요.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맞죠?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맞죠? 알아들을 경우 예,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한다.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정답은 뭡니까?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이게 틀린 질문이죠.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죠. 5번이. 이제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이제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를 돕는다. 이게 판단력 장애에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연어 장애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4번. 다음에 이해력 판단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이해력 판단력 장애입니다. 1.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한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한다? 아니죠. 판단력 장애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판단력 이해의 장애니까. 또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판단력 이해력 장애라고 했어요. 정답은 1번이네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2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맞죠? 다음 3번.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 맞죠? 4번.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 자, 정답을 가리고요. 자, 주의력 이제 장애 대상자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맞죠? 2번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맞죠? 3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중요한 질문이죠. 주의력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맞죠?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그림을 이용, 주의력 결핍 장애예요. 주의력 결핍 장애. 이거 틀리죠.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 건 틀린 질문입니다. 이제 이거는 판단력 장애랄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언어 장애, 그림을 판을 이용하는 거 하는 거는 경우요.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것은 이제 주의력 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5번 메시지를 천천히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자,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 진압력 장애입니다. 일단 1.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을 옳지 않는 것은 1. 낮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자주 인식한다. 답이 나왔네요. 두 번째,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맞고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일관성 있게 대하는 거 맞죠? 그래서 낮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자주 인식시키면 안 됩니다. 진압장애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고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고요. 시간, 장소 등 사람에 대해서 자주 인식시키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자 7번 다음은 대상자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종합문제네요. 진압력 장애 시간, 장소, 사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맞죠? 그 다음에 주의력 장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맞죠? 판단력 장애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판단 장애다. 이제 개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개념 정리에 대한 물음이에요. 4번 언어 장애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말을 잃어버린다. 맞죠? 7. 시각 장애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시각 장애는 앞을 못 보는데 몸짓으로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하기 어렵죠.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여가 활동의 유형 나왔죠. 잘못 짝져진 거 짝짓기 나온다고 해서 짝짓기. 소일활동 뭡니까? 텃밭 가꾸기, 뭐 TV 보기, 신문 보기, 뭐 종이 접기, 퍼즐 접기 맞죠? 소일활동이에요. 유형. 그 다음에 유형과 내용인데 가족 중심 활동, 절, 교회, 성당 가기. 가족 중심 활동이 아니죠? 가족 중심 활동은 뭡니까? 가족 중심 활동. 이제 가족과 함께 소풍 간다랄지, 가족과 대화한다랄지, 외식 한다랄지, 나들이 한다랄지 이런 게 가족 중심 활동이에요. 이거는 종교 참여 활동이죠. 2번은 정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볼까요? 사교 오락 활동, 노래교실, 전시회, 음악회 맞죠? 자기 개발 활동, 서예를 한다랄지, 책 읽기 한다랄지, 그림 그리기 한다랄지, 장구를 배운다랄지, 글짓기를 한다랄지, 자기 개발 활동이죠. 맞죠? 운동 활동, 산책, 체조. 이게 그 여가 활동의 유형과 그 내용을 짝짓기 문제 나오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 57강. 중요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상황별 의사소통 및 여가 활동 돕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여러분, 화이팅!